책을 통해 정치인의 삶과 발자취를 이야기하는 시간 오유경의 인생 책방. 오늘의 주인공은요. 착한 사람이 이기고 또 약한 사람도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열정적으로 뛰고 있는 초선 의원을 모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김승원 의원이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환영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네. 더불어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고 억압하려는 법안이 아닙니다. 오히려 언론 신뢰도를 높여 언론의 자유를 확대시킬 것입니다. 또한 허위 조작 보도로 피해를 입은 국민의 인격권, 재산권을 신속하고 충분히 회복시킬 것입니다. 의원님 보통은 네. 정치인들은 어떻게 보면 유권자들이 많은 곳을 찾아가야 되고 네, 그렇죠? 막 따라다니시잖아요. 네. 근데 의원님은 반대로 네. 유권자들이 많은 곳에서 막 도망 다니셨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게 네, 너무 네. 신기해서 제가 오늘 첫 번째 질문으로 드립니다. 표밭을 피해 다니셨다는 예. 거죠? 도대체 그런 정치인이 어떻게 지금 여기 계시냐 이거죠. 예, 사실 저는 판사 생활을 좀 오래 했었습니다. 그래서 혼자서 고독한 결정을 내릴 때가 많았는데요. 왜냐하면 판결의 결과는 누구와도 공유를 할 수가 없어서 아버지한테도 알려주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혼자서 많은 결정을 하던 사람이 갑자기 많은 분들이 모인 곳에 예. 저를 소개하면서 도와달라고 할 때, 그게 일단은 이제 아직은 몸에 익지 않아서 예. 굉장히 좀 부끄러웠고요. 예. 네, 그래서 좀 도망 다녔습니다. 그 선거를 어떻게 치르신 거예요? 그럴 때마다 사실은 이제 문재인 대통령님 유튜브 보면서 예. 제가 가졌던 꿈을 한번 꼭 이뤄보겠다라는 마음으로 일단은 부딪혔습니다. 네. 예. 그리고 처음에는 연기를 할까요? 저분들도 나를 좋아할 거야 라고 하면서 네. 연기로 시작을 했는데 예. 근데 그분들의 그 도와주시는 마음이 느껴질 때는 예. 그게 이제 진심이 통한다고 하죠. 그럴 때는 되게 소통이 잘 됐던 것 같습니다. 네. 또 그렇게 극복을 했던 것 선거운동 같습니다. 중에 네. 화제가 됐던 게 네, 쓰러진 행인을 네, 의원님이 구하셨다라는 얘기를 네, 네. 들었어요. 진짜요? 예, 그때는 이제 선거운동에 탄력을 받아서 네. 정말 곳곳을 누비고 있을 텐데 제가 이제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를 기다리고 있는데 맞은편에 할아버지께서 갑자기 도로 쪽으로 쓰러지시는 겁니다. 예. 그래서 빨리 뛰어가서 할아버지를 좀 그 인도로 일단 옮겼고 그다음에 추우실까봐 제 이제 방한복을 입어서 덮어드리고 네. 119에 신고를 했는데 다행히 이제 빨리 병원으로 후송을 했고 예. 병원에서 다시 이제 기력을 회복하셔서 댁까지 잘 모셔드렸다고 그렇게 확인까지는 했습니다. 굉장히 선거 기간에 큰일 하셨네요. 네, 정말 우연한 기회에 저도 모르게 좀 용기가 났던 것 같습니다. 그분 표는 그냥 그대로 100% 그렇죠. 은인을 위해서. 아, 예. 네, 네. 할아버지께서. 의외로 정치는 소신 있게라고 하면서 그런가요? 네, 그러셨을 생명의 수도 있겠죠. 은인이지만. 네, 네, 네. 어떻습니까? 지난 1년 정도 이제 국회의원으로서 생활하셨는데 의정 활동에 대한 소감을 좀 얘기해 주신다면. 정말 국회의원이 몸은 굉장히 힘든데요. 근데 하루하루가 정말 행복하고 보람된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제가 해왔던 일에 아주 소중한 결과가 오늘 발표가 되었는데요. 네. 오늘 문체부 장관이 정부의 광고를 집행하는 기준으로 ABC 협회의 그 신문 발행 부수, 네. 유가 부수를 안 쓰고 예. 다른 기준으로 하겠다라고 하면서 오. ABC 협회에 그 보조금으로 주었던 45억 원을 환수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아시지만 그 신문이 동남아시아의 뭐 과일 포장지라든가 그런 튀김 음식 이런 포장지 그리고 예. 국내 계란판 제조용으로 쓰인다는 거 보도도 많이 보셨잖아요. 예. 저희 의원실에서 그 현장도 가서 정말 촬영도 해갖고 새 신문이 막 네, 외국으로 네. 팔려나가는 그런 현장을 저희가 이제 고발하고 그랬는데 네. 오늘 그런 발표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오늘 같은 날은 정말 보람되고 기쁜 날입니다. 예. 네, 국민의 세금도 아낄 수 있고 다시 환수할 수도 있고 이런 날이
국회의원 하면서 종종 있습니다. 그때 정말 행복합니다. 현재 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네. 비서실장도 맡고 네네. 계시네요. 네. 그리고 원내 부대표도 맡고 계시고 네네. 초선이 갖고 계신 그 타이틀로 굉장히 뭐 대단하신 네.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원내대표님께서 그런 네. 기회를 주셨고요. 예. 비서실장으로서 원내대표님을 잘 모셔야 되는데 예. 사실은 그 반대로 제가 원내대표님 옆에서 이렇게 보면서 네.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저에게는 오히려 굉장히 소중한 기회라고 할 수 있어서 이제 딱 1년이거든요. 1년 동안 한번 열심히 해보자. 그런 각오로 하루하루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 의원님의 책 제목이 네네. 착한 사람이 이기는 세상, 또 네네. 약한 사람도 행복한 세상인데요. 네네. 이 책 제목 네. 어떻게 지으신 건가요? 사실은 제가 이제 뭐 법조인으로서 거의 20년 이상 살아왔는데 재판을 하다 보면 처세에 능하고 좀 약은 분들이 재판에 많이 이깁니다. 알면서도 그걸 이기게 할 수밖에 없는 건가요? 그렇죠. 예. 그런 분들이 되게 뭐 증거로 모두 네. 그냥 한번 작성해 줘라고 하고 나중에 그게 결정적인 승소 근거가 되고 그래서 그런 면에서 굉장히 좀 그 힘들 때가 많았습니다. 느낌은 이분이 증거는 없지만 이분이 맞는 것 같은데 신증과 다른 예, 증거는 물증이 있을 여기가 때. 예, 많고 약은 분들, 처세에 능한 분들이 그래서 이걸 어떻게 바꿔볼까 했을 때는 결국에는 제 생각에는 정치를 함에 있어서는 법과 제도, 시스템을 바꿔야 선하신 분들이 본인 그 노력에 대한 대가를 받고 예. 또 약하신 분들도 계속 그 어두운 그늘이 아니라 밝은 곳으로 나와서 네네. 살 수 있는 네네.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환경을 꼭 만들어 보자 그런 의미에서 제목을 그렇게 지었고요. 간단하게 하면 억강부약이라고 예. 강자의 부당함을 억제시키고 약자를 도와서 공평한 기회를 드리는 것 그렇게 바꿔서 아마 뭐 네이밍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책 얘기를 좀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네네. 정말 저는 오랜만에 보는 책입니다. 제가 대학 시절에 전공이 부끄럽지만은 그 정치외교학과를 나왔어요. 아, 네. 저희 큰 딸도 정치외교학과를 나왔는데요. 그렇습니까? 네네. 예. 근데 그때 공부를 좀 많이 못했어요. 근데 그때 이제 막스 베버가 저희 정치외교학과에 굉장히 중요한 이제 교과서였어요. 네네. 그때 제대로 못 공부한 거 이번에 의원님 덕분에 제대로 좀 봤습니다. 네. 네. 그래서 허위평론가에게 먼저 좀 정리를 좀 해주세요. 막스 베버의 소명으로서의 정치 네. 어떤 얘기입니까? 이 책은 예. 강연집입니다. 네. 1919년에 막스 베버가 메넨 대학의 학생들이 막스 베버를 초청해서 우리에게 이 정치에 관련된 좀 강연을 해줬으면 좋겠다 네. 이런 요청을 이제 받게 돼요. 그때 이 소명으로서의 정치라는 타이틀로 여러 이야기를 하게 된 건데요. 이 1919년이라고 하는 시대가 이 독일에서는 굉장한 혼란기였습니다. 왜냐하면 1918년에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났는데 아시다시피 독일의 패전으로 종결이 됐잖아요. 패전국의 일원으로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가 이런 현실적인 질문들에 대학생들이 맞닥뜨렸고 그 답을 막스 베버에게서 찾으려고 했던 거죠. 이 책의 제목이 소명으로서의 정치인데요. 그간 한국에서는 직업으로서의 정치라고 번역되기도 했습니다. 실제 여기에 독일어로 베우프라고 되어 있는데 이 베우프가 직업과 소명이라는 이중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소명이자 또 직업으로서 정치를 어떻게 사유해야 하는가 그런 알맹이를 이 책이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의원님 이 책을 언제 읽으셨어요? 2019년 1월 달에 읽었습니다. 네. 판사 공직에 한 10년 있었고요. 네. 그다음에 개업을 해서 변호사로서 10년을 또 살았고 그다음에 청와대에 1987년 직선제 개헌안 실무를 맡기 위해서 청와대에서 1년 동안 일을 했습니다. 2019년도에 다시 변호사 업무로 복귀를 하느냐 아니면 정치인으로 도전을 할 것인가 정말 고민하고 기로에 섰을 때 저희 청와대에서 함께 근무했던 형님이 저 책을 소개해 주셨고 그때 읽게 되었습니다. 책을 읽고 정치를 해야겠다는 그런 소명을 받으신 거죠? 그 정치에 대한 것은 참 어릴 때부터 어머니한테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어머니가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거의 걷지를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거의 안방에서 누워만 계셨고 제가 이제 대소변을 제가 받아내고 그랬는데요. 어릴 때요? 어머니가 그래도 아버지와 저희 자녀들에 대한 기도는 엄청 열심히 하셨습니다. 독실한 크리스찬이셨는데 항상 저에게 너는
우리 네. 민족을 위해서 꼭 좋은 일을 많이 하라고 그렇게 본인은 그렇게 기도를 계속 네. 하고 계신다고 네. 그 얘기를 많이 하셨거든요. 아, 제가 판사 시절에도 어머님이 자꾸 이제 그 자녀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하면 얘는 정치를 할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이 저는 뭐 아유 어머니 판사가 무슨 정치를 합니까? 말이 안 됩니다라고 예. 그때는 신경도 안 썼는데 어쨌건 대통령님과 개헌 작업을 하고 싶은 생각에 청와대를 들어갔고 네. 거기서 제가 새로운 거에 눈을 뜨면서 고민을 했을 때 이 책이 아, 정치가 무엇이고 정치가는 무엇이고 국가란 무엇인지를 정말 논리적인 근거랄까요? 좀 이렇게 그 혼란스러운 거를 잘 잡아주었던 그런 네. 책입니다. 그래서 저에게 결심하게 된 또 도움을 주었던 책이죠. 예전에 저 학교 다닐 때 막스 하면은 2명의 막스가 있었습니다. 칼 네. 막스, 칼 마르크스, 마르크스죠. 요즘 마르크스라고 또 네. 외로웠어요. 그다음에 막스 베버가 있었죠. 네네. 막스 베버에 대해서 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예, 막스 베버는 1864년에 독일에서 태어났는데요. 그 현대 사회학의 창시자라고 예. 불리는 인물입니다. 예. 근데 사회학뿐만 아니라 뭐 역사학, 정치학, 그 서구의 근대 학문이라고 하는 걸 막스 베버는 거의 아우르는 사람이에요. 제가 88학번입니다. 예, 그때 이제 선배들 얘기 들어보면 아까 이제 칼 막스, 예. 막스 베버 얘기를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막스 베버에 막스가 들어 있으니까 경찰들이 예전에 잡아갔다고 아, 네, 그런 그래요? 서적을 갖다가 갖고 있냐 그러면서 맞아요. 막스 베버 책을 갖고 있다는 이유로 네. 일단은 어. 예, 파출소로 끌고 와서 일단 때리고 스펠링이 그랬다고. 다른데. 진짜 억울했겠네요. 네, 그런 나름 얘기가 막스 베버 있는. 책은 제도권의 책이었거든요. 거의 그렇죠. 예, 칼 네. 마르크스는 이제 언더 학생들이 이렇게 몰래 읽던 책이었고 지금 들으니까 전 재밌는 그러게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칼 마르크스는 성이 마르크스고 막스 베버는 이름이 막스잖아요. 근데 그것 구분도 안 하고. 그걸 어떻게 구분해요? 네, 막스 베버의 소명으로서의 정치를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자, 저희는 이런 화두를 뽑았습니다. 어떤 정치인을 선택해야 하나? 자, 첫 번째, 정치인의 3가지 덕목. 뭐 여러분이 각각 생각하는 3가지 덕목이 있겠지만은 막스가 얘기한 3가지 덕목이 있었죠. 이 책의 92쪽에 나와 네. 있는데요. 네. 막스 베버는 그 3가지 덕목을 대의에 대한 헌신을 뜻하는 열정, 그리고 선의를 내세워 변명하지 않고 결과를 얻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의미의 책임감, 예. 그리고 사태를 바라는 대로가 아니라 음. 있는 그대로 이해하는 능력을 뜻하는 균형적 현실 감각. 네. 이렇게 3가지가 정치인의 덕목이다라고 네. 말을 합니다. 그 중에서 특히 강조하고 있는 것이 마지막 이 균형적 현실 감각을 네네. 강조하고 있죠. 예.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3가지 덕목에 대해서? 네, 사실은 이 단어들을 눈을 감고 생각해봐도 사실 잘 와닿지 않는 네. 그런 구석들이 있는데요. 저희 민주진영에서 이제 저희가 참 존경하고 그런 대통령이 이제 김대중 대통령님, 고 노무현 대통령님, 네.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님 예. 3분이 계시는데 눈을 감고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 열정 부분은 노무현 대통령이 많이 떠오르고요. 그다음에 책임감 꿋하게 하시는 부분은 문재인 대통령님이 또 많이 떠오르고, 그다음에 균형적인 현실 감각. 정말 우리나라 이 IT를 이렇게 최초로 네. 만드신 분은 또 고 김대중 대통령님 생각이 나고, 예. 이런 3가지가 그 대통령님들 안에서 그 시대에 맞게 발현이 된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니까 딱 공감하게 되는데요. 예, 저도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시청하시는 분들께 설명할까 하다가 예. 그냥 제 생각에는 그 아. 3분의 대통령님께서 네. 그런 강점을 갖고 아, 이 시대를 이끌어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예. 한번 표현을 해봤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그럼 그 3가지 덕목 가운데 네. 정치인으로서 순서를 정한다면 어느 덕목이 제일 위에 와야 될 것 같으세요? 이게 약간 삼위일체 같은 그건 맞아요. 느낌인데요. 예. 예, 3가지를 다 갖는 것도 그건 신의 영역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다 어렵지만 다 이 3가지가 정치인에게는 다 있어야 된다고 보고, 다만 그 시대에 맞게 발현이 되는 것들이 꼭 있어야 된다.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이제 최근에 드러난 사실이지만 일본에서 그 수출 규제를 했을 때, 네. 그 위안부 판결이라든가 예.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유로 수출 규제를 했을 때 최근에 듣기로는 참모라든가 또 보수 언론이라든가 일본이랑 외교적으로 해결해라, 심지어는 일본에게 사과를 하라라는 그런 여론이 들끓었을 때 혼자서 묵묵하게 이때 일본으로부터 독립을 목표로 해서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결단을 내리셨다는데,
그런 결단은 그 문재인 대통령님의 어떤 책임감에서 풋한 책임감에서 비롯된 네. 건데 예. 그런 것들이 결국 이제 2년 후에 저희가 대일 의존도가 굉장히 낮춰지고 예. 오히려 지금 일본을 뛰어넘는 생산국가, 생산기지가 되었는데요. 그런 정치인에게 그 덕목이 그 필요할 때 꼭 나타날 수 있는 그 시대와 품성이 맞은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 책 안에서도 열정이나 책임감이 물론 중요하지만 네. 그것만으로 이 정치라는 건 실현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그 균형적 현실 감각이라고 하는 건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줄 아는 능력. 그러니까 어떤 사물과 사람의 거리를 두고 그걸 냉철하게 바라볼 수 있는 능력. 그것이야말로 정치인에게 가장 필요하다라고 언급은 합니다. 근데 요즘 균형 감각이 정치에 가장 좀 부족한 것 같긴 하네요. 앞에 두 가지는 있는데 거리를 두지 않고 내 편이 최고 이런 거 좀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의원님? 예. 자꾸 사회가 좀 이렇게 극단으로 예. 그다음에 또 진영 논리로 흐르는 것 같아서 예.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좀 안타깝고 네. 그래서 저는 실사구시 정신에서 정치도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네. 생각을 하는데요. 정치인은 이런 덕목을 가져야 되는데 정치인이 되려면 지역구 분들을 다 형 누나로 불러야 됩니다. 의원님 야, 의외의 지금 야. 얘기를 하셨습니다. 예, 내가 네. 이런 열정이 있어, 뭐 예. 책임감이 있어를 얘기해봤자 뭐 믿어주시지는 않고 아. 그냥 나이가 연세가 있으셔도 아우 형님, 뭐 예. 큰형님 젊은 분들한테는 뭐 동생처럼 네네. 또 여자분 누님으로 해서 오. 가족 같은 분위기를 만들어야 정치인이 될 수 있어요. 일단은 초선으로 입성을 할 수가 있고요. 피해 다니신다고 그래가지고 걱정했는데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예. 근데 하도 형님, 뭐 누님 이러면 네, 이게 네. 가족들한테도 잘못. 제가 아버지한테 형님이라고 한번 이 습관적으로 형님 하다 보니까 아버지한테도 제가 형님 하다가 네. 아버님 반응은 어떠셨어요? 깜짝 놀라셨죠, 이 자식이. 네. 근데 여기서 국가라는 게 네. 나에게 폭력을 휘두를 수 있도록 정당화된 권력이라는 부분 나오는데 네. 어떻게 권진영 씨는 그 얘기 듣고 좀 충격 안 받으셨어요? 충격 받았습니다. 네. 어떻게 국가가 저에게 폭력을 휘두를 수 있는 걸까요?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예요? 무슨 이유로 이러는 건지 좀 알려주세요. 안 알려주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TV에서 네. 이제 자주 뵀었잖아요. 네네. 근데 실제로 보니까 훨씬 아름다우시고요. 거짓말하면 안 돼. 빨리 알려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한테 네. 막스 베버가 국가를 정의하면서 유일하게 허락된 그 폭력을 휘두를 수 있는 기구랄까요? 뭐 네. 제도라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요. 저는 사실 폭력보다는 이 개발퉁이 힘을 되게 뜻하거든요. 네. 개발퉁이 힘을 뜻하는데 근데 그 힘은 분명히 국민이 그 힘을 위임해준 네. 국민의 위임자의 의사에 따라서 행사를 해야 된다는 것이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런 위임자의 뜻에 반해서 힘을 행사했다가는 네. 위임자가 언제든 그 힘을 뺏을 수 있는 거죠. 우리 전투적인 초선이세요. 예. 인생 책방에서. 그게 이제 저희 예. 촛불 혁명 때 네. 국민들께서 직접 그 예. 힘을 보여주셨고 예, 예. 그래서 뭐 대통령이 물러나는 예. 그런 것을 우리 국민이 실현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예. 그럴 때 그 힘은 역시 국민이 위임에 따라서 소중하게 조심스럽게 쓰여져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래서 예.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그럼 것 걱정 안 같습니다. 해도 돼. 다행이다. 의원님 말씀하시는데 무슨 말씀하시든지 뭔가 설득력 있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목사님 하셨어도 됐을 거예요. 괜찮았을 거예요. 아유,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네. 의원님 꿈이 목사님 되는 거였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네. 어머님은 저에게 이제 본인이 소녀였을 때 하고 싶었던 판사 일을 하라고 권유하셨지만 예. 사실 어머니가 아프면 아이에게는 그 시절은 암흑이거든요. 그렇죠. 재롱을 떨 수도 없고 뭐 사달라고 보챌 수도 없고 예. 그래서 혼자서 생각도 많이 하고 인생이 뭘까 사실 어릴 때부터 인생을 많이 얘기했습니다. 어머니같이 착하신 분이 왜 이렇게 아프고 고통을 받을까 그러다가 이제 저도 교회 열심히 나다니고 근본적인 물음에 대한 해결을 찾기 위해서 목사가 되고 싶었죠. 목사님이라는 꿈은 어머님의 만류로 그러면 좀 접으시고 네, 사법 시험을 그렇습니다. 결국은 보게 되신 거죠? 네. 근데 사법 시험 보러 갔는데 어떻게 아내분을 어떻게 만나신 건가요? 네, 사실 대학교 친했던 친구들이 먼저 사법시험 합격해서 예. 먼저 학교를 떠나게 됐고요. 예. 좀 어떻게 혼자서 이제 외롭게 공부하고 있을 때 지금의 이제 그 저의 배우자인 철을 만나게 되었고, 철은 그 특수교육학과를 나와서 발달장애 아이들을 위한
좋은 정책을 펼치겠다라고 해서 행정고시를 준비하고 있었고요. 아, 행시 준비하고 네, 계시고. 저는 이제 사법고시를 준비하고 있어서 같이 도서관에서 공부하면서 이런저런 정도 들고 그래서 이제 같이 결혼도 하게 됐고요. 아이고 일석이조네요. 껌 네, 먹고 네. 알 먹고. 네, 네. 그 유명한 도서관 커플. 아니 생각해 보세요. 와. 의원님처럼 사시 준비하시는 분하고 사귀려면은 같이 공부해야지. 그렇죠. 밖에 나와서 야 나와 놀자 하면은 사귈 수 있었겠냐고요. 그리고 저희 분- 처가 예. 자꾸 제 책상에다 귤을 갖다 놓더라고요. 처음 몰라서 잘 진짜요? 모르고. 예, 예. 되게 마음에 드셨나 귤도 보다. 갖다 주고 그다음에 예. 나중에는 뭐 난방도 사주고. 아니 그러면 오. 지금 네, 그 반려자분은 네, 네. 의원님의 어떤 매력에 끌리셨다라고 얘기를 아 하시던가요? 웃겼다 그러더라고요. 재밌었대요. 아 그래요? 네, 네. 아, 웃긴 걸로 이렇게 좀. 예, 공부 중간 낙이 이제 밥 먹을 때 네. 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아. 그때 이제 같이 공부하는 어떤 팀이 되어서 제가 막 옛날 얘기하고 재밌다 예. 하면 그게 이렇게 재밌었다고. 역시 화술이 그 목사님을 꿈꾸었던 화술이 연애에 통했던 거군요. 그렇군요. 그리고 얘기를 네. 듣자니 이렇게 아내분의 도움을 받아서 자폐아동을 위한 자원봉사도 함께 하셨다고 하는데 얼마나 하셨는지 궁금해요. 사실은 저희 친구들 데리고 많이 갔죠. 많이 갔죠. 이 발달장애 자폐 아이들은 사실 성인 한 명이 아이 한 명을 꼭 네. 케어를 해야 되거든요. 네. 들고도 놀아야 되고 공부에 지칠 때면 아내가 중간에 사실 그 행정고시를 좀 포기했습니다. 네. 저를 서포트하겠다고. 진짜요? 진짜 네, 최고의 네. 아내분이시죠. 그래서 되게 미안한데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일을 하면 저희 친구들 같이 가서 자원봉사하고 뭐 수영장에도 들고 가고. 네네. 근데 아이들이 자폐 아이들은 어느 하나에 꽂히면 막 그것만 하는 습관이 있거든요. 제가 이제 여름에 반바지 입고 갔을 때는 제가 네. 다리에 털이 많은데 한 아이가 제 털에 꽂혀갖고 이거를 뽑기 시작하는데 이거 떼어놓을 수도 없고 참. 아니 떼어내셔야죠. 네. 원래 예. 털 3개만 뽑아도 원수가 된다고. 네, 얼마나 네. 아픈데요. 근데 그냥 이야. 그런 뭐 그게 아직도 저는 머리에 남아 있어요. 그러면은 하시네 의원님. 저기 사모님께서 계속 그 일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도? 지금도 하고 발달장애 있습니다. 아이들. 근데 사실 저희 처도 저녁에 밤에 오면 팔뚝에 이렇게 핥힌 상처 그런 상처들이 팔뚝에도 있고 심지어 얼굴에 날 수도 있고. 예. 근데 그런 아이들 붙잡고 이제 배변 훈련도 시키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공부도 좀 가르치고 그러면 하는데 그것도 되게 그 천성이 참 잘 맞는 것 같아요. 세상에 그런 꿈을 대학 시절부터 가졌던 분하고 결혼을 하신 거니까 네. 참 훌륭한 부부십니다. 너무 좋은 얘기만 했나요? 자, 두 번째입니다. 자, 신념윤리와 책임윤리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게 굉장히 이 책에서 중요한 화두입니다. 그 정치인한테는 이제 윤리가 있어야 되는데 네. 신념윤리만 있어도 안 되고 책임윤리만 있어도 안 된다는 게 건데요. 예, 이 어떻게 구분이 되죠? 신념윤리와 책임윤리가? 네, 이 신념윤리라고 하는 건 네. 자신이 믿는 바를 끝까지 고수하는 겁니다. 예. 주변에서 뭐라고 하든 내가 이 원칙을 세웠으면 결과가 어떻든 아, 그걸 선택하는 게 예. 바로 신념윤리인 것이고 예, 예. 이 책임윤리라고 하는 건 네. 결과를 중요하게 여기는 마음가짐 또 태도를 의미합니다. 결과요. 예, 그러니까 이 결과라고 하는 게 반드시 선한 의도로 시작했다고 해서 예. 그게 선한 결과를 낳는 건 아니잖아요. 오히려 별로 좋지 않은 의도로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기묘한 형태의 굴절을 거쳐서 좋은 결과를 나타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수도 있죠. 그렇다고 할 때 어. 정치인은 어. 과연 어떠한 윤리를 선택해야 되는가? 아. 이러한 질문을 또 막스 베버가 던지고 있죠.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판사는 좀 책임 윤리에 오히려 더 가까운 윤리를 갖고 있어야 되고 네, 그렇죠? 네. 정치인의 시작은 뭔가 신념 윤리에 좀 가까운 그 출발점을 갖고 시작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 판사는 신념윤리에 오히려 가깝습니다. 그런가요? 네, 네. 어. 법과 양심에 의해서 재판을 하게 되는데요. 네네. 그 양심은 사실은 판사 개개인의 가치관이라든가 물론 직업적 양심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판사 개개인의 가치관에 의해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 제가 전주지방법원 판사로 있을 때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예. 고등학교 아들이 아버지를 때려서 죽인 사건인데요. 네네. 처음에는 저는 이런 표현이 다 있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기록을 보니까
아버지가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셔서 거의 술로 네. 연명을 하면서 고등학생 아들 그다음에 그 한두 살 많은 누나를 많이 때렸습니다. 예. 그래서 그 고등학생 아들이 이제 참다가 너무 못 참아서 이제 아버지를 때렸는데 예. 그때 아버지가 몸무게가 44kg? 그러니까 아버지도 거의 그냥 생에 대한 의지 없이 예. 그냥 부인을 따라서 돌아가시려고 그랬는지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신 그런 사건이거든요. 사람을 때려서 죽이면 최소 징역 3년은 보내야 됩니다. 네. 어떤 동기가 있던 간에 특히나 직계 존속 아버지를 죽인 거잖아요. 예. 지금 생각해보면 책임윤리로 보면 양형에 맞게 징역 3년을 선고하는 게 맞는데 저는 부장판사님과 상의하면서 이거는 아들에게 한번 기회를 주는 게 좋겠다. 그게 돌아가신 아버지의 뜻에도 맞고 예. 그래서 어머니 뜻에도 맞을 것 같다라고 해서 이제 집행유예로 풀어줬거든요. 그랬던 경우가 있고 나중에 얘기 들어보니까 그 친구가 잘 학교도 다니고 예, 졸업도 예. 잘 했다라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신념윤리에 의해서 그런 예. 과감한 결단을 한 것인데요. 예. 판사는 결국에는 한 건 갖고 하는 거잖아요. 정치인의 법안은 수백만한테 영향이 가는데 판사는 그 구체적 케이스에 예, 가장 예. 적합한 결정을 할 때 자기의 신념윤리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갖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그렇게 법에도 감정이 있었네요. 네 그러네요. 어, 네. 어, 그렇게 그렇군요. 표현이 되겠네요. 아, 네. 그렇군요. 근데 이제 배버가 신념윤리와 책임윤리가 네. 같이 있을 수 없는 이분법적 구조다라고 네, 네. 이제 얘기를 했어요. 네, 네. 그런데 어찌됐건 이게 한 사람 안에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거죠. 아 그렇죠. 어떻게, 네, 네. 이 부분을 어떻게 소화하실 생각이십니까, 정치인으로서? 네. 저는 신념을 갈 때 항상 책임윤리에 의해서 예, 항상 다시 한번 체크를 해야 된다고 할까요? 네네. 검증을 또 받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음. 계속 그런 과정이 머릿속에서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위임받은 권력을 행사하는 거기 때문에 예. 국민들로부터 많이 듣고 음. 그분들에게 그거에 대한 보답을 드리는 게 정치인이라고 생각해서 네. 많이 들으면 사실은 좀 정답에 가까운 결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의원님, 판사는 어찌됐건 하게 된 경위를 들었는데요. 네. 계속 판사로 재직하지 않으시고 네. 변호사로 길을 바꾼 거는 왜 그러셨어요? 어떻게 보면 그게 이제 제가 정치하게 된 이유이기도 한데요. 예. 정치의 잘못으로 국민이 얼마나 힘들어질 수 있는지를 저는 아버지를 통해서 체험을 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의료 기계를 외국에서 수입해서 여기 연구소에 파는 그런 도매상 역할을 하시는 분이었는데 IMF 기억하시죠? 그럼요. 네, 1달러에 800원 그때 계약한 물건들을 나중에 결제할 때 보니까 1달러가 막 1,800원, 2,000원씩 올라갈 예, 때 예. 아버지가 그걸 다 결제를 하셨거든요. 환율에 따라서. 예. 그러니까 엄청나게 손해를 보셨고 연세가 50, 60이 돼서 그렇게 되면 재기하기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빛에 쪼들렸고 그러다 이제 경제적으로 너무 고통스러워하시는 아버지를 위해서 제가 판사 일은 여기까지인가 보다 생각하고 변호사로 개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로 개업해서 일단 돈을 많이 벌어서 아버지 빚도 많이 갚아드리고 뭐 그런 일을 하게 된 거죠. 아, 저는 예. 판사가 뭐 적성이 좀 안 맞으셨나 그랬더니 아. 전혀 그거하고는 관계가 없는 네, 그런 얘기예요. 거는 아니었습니다. 예. 변호사 하시면서 좀 기억에 남는 사건이나 뭔가 판사하고 달라서 뭔가 좀 뭐 그 당시에 어떤 생각들을 좀 얘기해 주신다면요. 변호사와 판사의 차이. 변호사 하면서 이제 인생을 알았습니다. 세상을 알았습니다. 그래요? 예, 판사는 다 제 앞에서 예의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기록을 통해서 세상을 보는데 예. 거기에는 사실 실제가 아닌 정리된 어떻게 보면 조작까지는 아니지만 그 작자에 의해서 이제 지어진 스토리. 지어진 스토리. 저는 그게 세상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변호사를 하다 보니까 직접 민원인도 만나고 그다음에 사람들도 만나고 부대끼고 그러는데 아 이게 리얼이구나. 예. 그렇죠. 그래서 진짜 세상을 알게 됐고요. 그러면 네. 어떻게 보면 조소에 의거해서 판단을 하는 판사라는 게 굉장히 제한적인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자리이기도 하네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 조소의 이면, 행간의 숨은 뜻을 잘 봐야 되죠.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인가? 네, 네. 자, 어떤 정치인을 선택해야 하나? 계속해서 세 번째. 카리스마적 지도자를 이야기했습니다.
대번은 카리스마적 지도자를 강조했죠. 예. 어떤 이 내용? 카리스마라는 말도 신의 은총이라고 하는 네. 그리스어에서 나온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소명이라는 말 자체가 하늘의 부름이란 뜻이잖아요. 이게 또 다 신, 하늘과 네네. 연결이 되어 있는데 어. 이 카리스마라고 하면 원래는 예언이나 초능력을 발휘하는 사람들을 뜻하기도 네. 했어요. 근데 이 예언이나 초능력을 하게 되면 어떻겠습니까? 사람들이 주변에 모이잖아요. 그렇겠죠. 그리고 사람들을 이끌 수 있습니다. 예. 이러한 이제 지도자, 이런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카리스마적 지도자라고 하는 건데요. 네. 근데 이 카리스마적 지도자가 이게 민주주의 사회에 맞는 건가? 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막스 베버는 실은 민주주의 제도도 카리스마적 지도자를 만들어내고 또 거기에 따르는 시스템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오히려 민주주의니까 카리스마적 지도자가 또 필요하다라는 얘기도. 그렇죠. 베버가 얘기하는 카리스마가 이 카리스마가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의원님을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푸근해 보이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그냥 교회 오빠, 왠지 통기타 이렇게 메고 다녀도 어울릴 것 같은. 그래서 카리스마가 좀 없으신 것 같은데 화도 잘 안 내는 편이라고 들었거든요. 네, 저는 뭐 길거리에서 군밤 장수를 해도 아주 잘 어울리는 스타일입니다. 근데 그 카리스마가 반드시 막 네네. 눈빛이 강렬해야 되고 그렇죠. 네, 레이저 센 나오고 말만 막. 해야 되고 그렇죠. 이런 걸로만 그렇죠. 카리스마가 예. 유지되는 게 아닙니다. 시대- 제가 생각하는 예. 카리스마는 자기 절제와 헌신에서 시작이 된다라고 예. 생각하는데요. 저는 지금 정치인입니다. 정치인인데 정치인 중에서 그걸 이끄는 지도자 퓨어러라고 하죠. 퓨어러. 예, 앞으로 나가서 이끈다는 건데요. 펭귄도 그렇고 무슨 그 동물들 대이동할 때 네. 강이 있으면 예. 우물쭈물할 때 제일 먼저 뛰어들면 이제 쭈루룩 같이- 다 뛰어드는. 예. 근데 그 강이 미래의 강이라 잘 예측하기 어렵고 또 어떤 거는 자기의 특권을 버리는 강이라 불이익이 돌아올 거고 또 자기가 손해는 나는데 대의에는 맞고 네. 그런데 가장 먼저 뛰어들 수 있는 아, 그 사람이 카리스마 있는 지도자고 퓨어러 조금 앞서가는 사람, 한 발 앞서가는 예, 사람. 예. 그런 사람이 나중에는 그냥 정치인이 아니라 지도자급 정치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카리스마는 다들 불안하고 그다음에 걱정되고 또 자기 이익만 챙기려고 할 때 그것들을 다 끊어버리고 먼저 뛰어갈 수 있는 예, 사람. 예. 그런 사람이 카리스마 있고 네. 나중에 지도자로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의원님은 어떤 카리스마로 어필하고 싶으세요? 역시 자기 절제와 헌신인 것 같습니다. 예. 예, 제가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사실은 이만큼 또 남용을 하면 이만큼이 될 텐데 예. 위임해준 국민들을 위해서 네. 가장 효율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부분만 예. 행사하는 그런 자기 절제력. 어. 예, 그리고 아까 말한 그 미래의 불안한 바다에 먼저 뛰어들 수 있는 그런 헌신. 네. 그다음에 의원의 국회의원의 특권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헌신. 뭐 그런 헌신. 것들을 먼저 실천하는 의원이 되고 싶습니다. 근데 의원님 여기에 그 정치에 대한 소명을 가진 사람에 대한 결론을 내립니다. 맨 마지막 장에. 네. 의원님의 의견도 얘기를 해주시고 이 책에서 막스 베버가 얘기한 소명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직접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예. 정치란 열정과 균형적 판단 둘 다를 가지고 단단한 널빤지를 강하게 그리고 서서히 구멍을 뚫는 작업이다. 만약 이 세상에서 불가능한 것을 이루고자 몇 번이고 되풀이해 노력하는 사람들이 없었다면 아마 가능한 것마저 성취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지도자이면서 또한 말 그대로 영웅일 수밖에 없다. 자신이 제공하려는 것에 비해 세상이 너무나 어리석고 비열해 보일지라도 이에 좌절하지 않을 자신이 있는 사람. 그리고 그 어떤 상황에 대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고 말할 확신을 가진 사람. 이런 사람만이 정치에 대한 소명을 가지고 있다. 와. 의원님 좌절하지 않을 자신 있으십니까? 사실 저는 굉장히 나약하고 좀 허술한 존재인데요. 네. 국민이 주신 힘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으로 나아가실 수 있습니까? 예, 국민께서 격려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면 어디든 뛰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약간 공천 면접 보는 것 같은데요. 문체위 문체위. 소속이신 네, 거잖아요. 네. 네. 어떻게 거기를 선택하셨습니까? 제가 받은 소명은 저희가 북한과 공존하고 함께 협력하면서 결국에는 하나의 나라가 되어서
세계로 뻗어가는 그런 거를 꿈꾸고 있습니다. 아, 네. 문체위는 사실 문화예술, 예술체육을 담당하는 곳인데 북한과의 교류의 첫 번째는 문화예술체육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일을 꼭 하고 싶어서 예. 문체위를 들어왔고요. 아, 근데 이제 북미회담 결렬로 멘붕 상태에 있다가 ABC 협회랑 조선일보가 딱 걸린 거죠. 네. 그거는 또 이제 저기 형사고소 영역이라 뭐 앞뒤 안 가리고 그냥 예, 조선일보 고발하고 예. 선배 의원님들 그러더라고요. 조선일보 고발하면 주위에 아무도 없고 자기 혼자 남게 된다 그러는데 이번에는 30명의 의원들이 함께 해주셨고요. 예. 예, 그래서 이번에 정말 꼭 바로잡을 수 있는 아, 기회라고 생각하고요. 저의 예. 소명이라고 생각하고 일하고 있습니다. 지금 법안 올리신 것 중에 미디어 바우처법이라고 예, 그렇습니다. 이제 그것도 조명을 받고 있는데 이게 지금 그 연장선상이에요. 연장선상입니다. 지금 신문의 발행부수, 유가부수에 의해서 예. 정부 공공기관의 광고비 1조 원이 집행이 되고 네. 그걸 따라서 민간 광고도 따라오게 되거든요. 예. 근데 이것이 부당함은 뭐 너무 명백한 사실이고요. 그래서 그런 언론의 영향 평가를 국민들께서 네. 받으신 바우처로 해갖고 예. 과연 좋은 언론 또 예. 좋은 기사에다가 국민이 직접 평가하실 수 있도록 아, 하는 거고 국민들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일단 가짜 뉴스를 바로잡는 기사 예. 그리고 정치인이나 대기업의 부정부패를 고발하는 기사 그리고 우리 공동체에 나갈 길을 어떻게 보면 선도하는 네. 정보를 주는 기사 또 유용한 정보를 주는 기사에 바우처를 쓰시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런 기사들이 많이 나오게 되고 네네. 언론인들이 눈을 부릅뜨고 정치인이나 기업의 부정부패 비리를 찾으러 다니면 감히 누가 부정부패와 비리를 저지를 수 있을까 네네. 그런 생각에 미디어 바우처법 꼭 한번 통과시켜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보면 맞는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이제 의원님의 역할은 지역구 주민들의 가려운 것을 아주 시원하게 긁어주는 네, 역할도 있잖아요. 네, 네. 그러면은 이제 수원시 주민들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게 많을 것 같은데 특히 네. 지금 집중하고 계신 거는 뭔지 또 궁금해집니다. 수원은 그 화성 예. 정조대왕이 정약용 선생님을 통해서 만든 화성이 있는 그런 효심을 강조하는 문화도시인데요. 꼭 우리나라의 한 문화도시가 되었으면 하고요. 또 정조대왕께서 사도세자를 기리고 또 어머니 해경궁 홍씨의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육순잔치죠. 연회를 베풀려고 했던 그 능행차가 있습니다. 그 능행차를 좀 세계적인 브랜드로 좀 한번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의원님 정치 입문하실 때 뭐 아무리 그래도 딱 4년만 바라보고 정치하시진 않으실 것 같고 어떤 정치인이 되고 싶다 이런 포부가 있으셨을 것 같아요. 머슴 같은 정치인 할 아, 머슴 같은 정치인. 아, 근데 머슴 같은. 너무 어울리지. 헌신과 희생에서 뭐 무직하게 그냥 국민이 시키신 일, 시대 정신을 따르는 정치인. 허위평론가 어떻게 이 책 막스 베버의 소명으로서의 정치 여기서도 물론 멋진 한 줄 평을 준비하셨겠죠. 예, 저는 이런 한 줄 평을 하고 싶습니다. 하늘이 내렸다고 해서 책임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늘이 내렸기 때문에 막중한 책임이 있다. 네, 정치란 그런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왜요? 우유 아니, 이거 빛깔 허위. 막스 베버 책이잖아요. 진짜 대단한. 아니 이게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이해가 되는. 그 의원님한테 특히 와닿을 얘기인 것 같아요. 네, 지금. 예. 네. 우리 진영 씨는 네. 의원님하고 만남 어땠어요? 오늘 이렇게 만나보니까 아까 머슴이 되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예. 정말 머슴 같으시고 국민의 이걸 효자손 무슨- 같은 효자손. 등어리를 박박 긁어주는 예. 그런 의원님이신 것 같아서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의원님 초선으로서 이제 시청자분들께서 이런 초선 의원이 있었네 하고 오늘 참 반가워하실 분들 계실 것 같은데 네. 시청자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으시면 하시죠. 아무튼 정치가 잘하면 국민들께서 더 행복하고 또 희망을 갖는 그런 사회가 될 텐데요. 네. 저희가 잘 하겠습니다. 요즘 저희가 국민들 사실은 그 수준에 못 미쳐서 그게 죄송합니다. 그게 죄송하고 국민 무서운 줄 알고 국민 잘 받들고 국민과 공감하는 그런 일을 저부터 최선을 다해서 먼저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이제 막스 베버 책 함께 하시면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어떤 정치인을
이런 기준으로 좀 선택해야겠다라는 어떤 아이디어, 영감이 떠오르셨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우리 의원님 함께 하시면서는 정말 세 가지 덕목과 이 두 가지 윤리를 그래도 어느 정도 많이 갖추신 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주목할 만한 초선이 되시지 않나 싶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좋은 책 잘 읽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윤지연입니다. 국회 도서관이 추천하는 새로 나온 책과 다양한 추천 테마 도서 소개하는 오늘 뭐 읽지? 오늘은 국회 도서관장이 선택한 책 만나보는 시간 도서관장의 원픽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국회 도서관이 추천하는 새로 나온 책입니다. 민중의 목소리가 신의 목소리다. 19세기 프랑스를 대표하는 역사가 줄 미슐레의 대표작 미슐레의 민중입니다. 이 책은 역사와 혁명의 주체인 민중을 최초로 연구한 문제작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역사와 문학을 넘나드는 아름다운 문체와 노동자로서 미슐레 본인의 경험을 생생하게 담고 있어 1846년 발간 첫날에 파리에서만 1,000부 이상이 판매된 책입니다. 책에는 미슐레가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과 나눈 대화를 바탕으로 당대 프랑스 현실을 자연과 조국 두 가지 큰 주제로 나눠 정리하고 있는데요. 1800년대 프랑스 민중의 삶과 정서, 다양한 계층의 생각들이 궁금하다면 이 책을 읽어보시길 추천합니다. 다음은 대한민국 지식인과 기업인들 사이에서 큰 화제를 불러일으킨 책 패권의 비밀의 저자 김대륜 교수의 신간 패권의 대이동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극복하고 4차 산업혁명을 성공적으로 이끌 국가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저자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근현대 4대 패권국인 스페인과 네덜란드, 영국과 미국의 역사를 패권의 이동을 중심으로 연구했는데요. 자본주의 경제가 심화되면서 한 나라의 부와 힘의 원천이 영토와 인구 같은 물리적 조건에서 성숙한 시민사회와 민주주의, 기업인의 혁신 정신과 같은 무형자산으로 옮겨가고 있음을 역사적 사실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작지만 유능한 국가의 조건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다면 책 패권의 대이동을 읽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다음은 프랑스 국립농학연구소장이자 오랜 기간 플라스틱 전문가로 활약해온 나탈리 공타르와 언론인 엘린 세니에의 플라스틱 폭주와 중독에 대한 경고를 담은 책입니다. 처음 플라스틱이라는 신소재에 매료되어 적극적인 활용을 위한 연구를 시작했던 나탈리 공타르는 불과 수십 년 만에 세상을 완전히 사로잡은 플라스틱의 폭주를 일선에서 지켜보고 점점 속출하는 폐해와 중독성을 깨달은 후 이제는 플라스틱 문제에 대한 고발자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이런 활동을 바탕으로 저자는 책을 통해 플라스틱에 대한 객관적이고 확실한 지식을 쉽게 소개하며 우리가 막연하게만 이해하고 있는 플라스틱 문제의 논쟁적 핵심을 정확하게 짚어주고 있습니다. 단숨에 세상을 사로잡은 소재에서 지금은 세상의 걱정거리가 된 플라스틱에 대해 더 알고 싶은 분들에게 이 책을 추천합니다. 현진건 국회 도서관장이 선택한 책 만나보는 시간 도서관장의 원픽 시간입니다. 오늘은 조지 오웰의 70주기 기념으로 발간된 책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요. 현진건 국회 도서관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조지 오웰 책을 왜 오늘 우리에게 소개시켜 주는지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예, 조지 오웰 서거 70주년을 맞이해서 조지 오웰의 사상을 함축적으로 표현하고 그걸보다 더 빨리 파악할 수 있는 매체가 그림입니다. 네. 그래서 만화로 표현하고 나타낸 그런 책이 나왔습니다. 오. 그래서 그 책을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림, 그래픽, 만화 확실히 눈에 더 잘 띄는 작품으로 저희가 만나볼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예, 사상이라고 하면 딱딱하게 느끼는 것을 굉장히 부드러운 그런 매체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전달하기 때문에 네. 1시간 정도 시간을 투여하면은 조지 오웰의 기억히 핵심 사상을 알 수 있는 책이라고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책을 어떤 분들에게 좀 추천하고 싶으신지. 21세기 현대인 반드시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원본을 보는 것보다 이렇게 만화로 되어 있는 책을 통해서 조지 오웰의 그 원문을 느끼는 즐거움을 가질 수는 없지만은 조지 오웰의 그 사상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행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은 현진건 국회 도서관장님과 함께 조지 오웰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관장님,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세한 책 내용은 국회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다시 보기는 국회 방송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다음 주 새로운 책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